다음 갑을병에 대한 옳은 분석은 갑을병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계층은 상중하로 구분된대요. 갑은 부모의 계층을 세습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강이동하였다. 그러면 부모의 계층을 세습했다면, 만약에 상류층을 세습했다면 중이나 하로 간 것이고, 중산층을 세습했다면 하류층으로 간 것이니까 갑은 상 아니면 중이겠네요. 그러죠? 중이나 하가 실패하는 바람에 하강이동했으니까 갑의 부모가 갑의 부모가 상이나 중이겠죠. 상이나 중. 그 다음에 을은 부모보다 높은 계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상승이동하였다면 을은 중에서 시작해서 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을의 부모는 하류층이겠네. 을의 부모는 하류층. 그 다음에 병은 부모보다 낮은 계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하강이동했으니까 부모보다 낮은 계층이니까 중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로 간 거네. 그러죠? 근데 부모의 계층은 변함이 없다. 옳은 분석을 하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1분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 뺄 거예요. 우리 공부거리로 하나씩 분석해 보자고요. 갑은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이동하였다. 상층에서 중층으로 가든가 중층에서 하층으로 가든가. 하여튼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이동 가능합니까? 갑은 부모 계층을 세습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하강이동하였다. 그러면 부모가 중이었을 때 중을 세습하고 그 다음에 하층으로 하강했다. 말 되네요. 말 되네. 그 다음에 반절은 받고 반절 틀 수 있죠.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세모 표시해 놓고 가야 된다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을의 부모는 하층이고, 자, 을은 부모보다 높은 계층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번창하여 상승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을의 부모는 하층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을이 중층에서 시작해서 상층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을의 부모는 하층이고 여기 맞았고, 그 다음에 병의 부모는 상층이다. 자, 병을 봅니다. 병은 부모보다 낮은 계층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강이동했대요. 그러면 부모보다 낮은 계층이니까 병의 부모는 상일 수밖에 없겠네. 병의 부모는 상이어야만이 병이 중에서 시작해서 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은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반절 맞고 반절은 틀렸지만 2번은 완전히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3번, 3번 볼 필요 없어요. 정답 나왔으니까. 자, 공부거리로 3번 봅시다. 세대 내 이동을 통하여 을과 병은 모두 중층이 되었다. 을이 중층이 되었나요? 을은 부모보다 높은 계층에 시작해서 중층. 중층에서 상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3번 틀렸어요. 병은 어떻게 되죠? 병은 중층에서 하층. 중층에서 하층으로 됐으니까 모두 중층이 됐다. 이거 틀린 거잖아요. 3번 틀렸고 4번. 갑과 을은 병과 달리 세대간 이동을 하였다. 갑을 세대간 이동했고 병은요? 병도 세대간 이동했잖아요. 갑을 병 모두 세대간 이동했어요. 그래서 달리 때문에 틀린 겁니다. 됐고요. 이게 집중력 떨어지면요, 시험장에서 이게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헷갈리거든요. 막 헷갈릴 때는 스킵하시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다시 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은
한 번에 같은 교실 학과를 다 치죠. 아닌가요? 수능에서는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학, 점심 먹고 3교시 영어, 그 다음에 4교시 사탐 과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사탐이 제일 반영해 보니까 이 사탐이나 과탐 선택한 애들이 이게 지구력이 떨어지면, 즉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그 의사들이 추천하는 게 엿이잖아요, 엿. 근데 엿보다 더 효과 있는 게 초콜릿이래요. 그걸 먹으면 잠시나마 머리를 맑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엿보다 초콜릿. 살 안 찐다고 그러는데, 초콜릿 좀 넉넉하게 먹고, 긴장 풀고,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100% 이상, 200%까지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력은 100인데 50도 발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거 내가 그거 왜 틀렸지? 편한 마음 풀면 다 풀리는데,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그래요. 절대 긴장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좀 거만해져도 돼요. 다들 막 공부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 막 책도 보면 내 책보다 더 새카맣고, 연습장도 막 메모된 거 보니까 막 굉장히 많고, 절대 뒤지지 말아요. 여러분 합격시키기 위해서 들러리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나 합격시키는데 도와주러 왔구나,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잘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나보다 되게 잘하게 생겼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노트가. 이러면 쫄아가지고 아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스킵할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하란 말이에요. 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니까요. 항상 마음가짐을 잘 단단하게 자신있게, 나 아니면 합격할 사람 없다, 내가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18번 갑니다. 다음 진술에 대한 옳은 설명은, 요게 조금 문제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것 자체는 사실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4번.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50%를 넘었다. 이건 사실 문제, 사실 판단의 문제고요. 4번.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건 사실 문제에 대한 대립관계,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가에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 나타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1번이 정답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보게요. 나는 가치 개입이 개입된 진술이다.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다에는 사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1번도 맞고 3번도 맞단 말이에요. 다나 모두 경험적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사실 문제가, 가치 문제가 경험적, 다 경험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오타 같아요. 18번 문제를 옳지 않은 설명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야 정답이 나와요. 옳지 않은 것 해서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린 거예요. 해답은 몇 번으로 나왔어요? 2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타가 나온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으로 제가 오타 나온 것 같아요. 됐고요. 19번. 다음 A사회의 아버지들과 자녀들의 계층 구성비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A사회의 모든 아버지는 한 명의 자녀만 두었으며 현재 자녀는 모두 생존해 있다. 아버지 계층 상중하. 이건 아버지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버지 상중하. 이게 아버지가 상중한데 이게 15, 55, 30. 이게 뭐야 이거?
다이아몬드형이네. 그 다음에 자녀 상중하가 21, 9, 70. 이거는 모래시계형이네요. 완전히 양극화돼 버린 거잖아요. 안 좋은 거, 안 좋게 흘러갔네. 그러면 1번 A사회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으로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가보다 나에서 계층 양극화 정도가 약하다. 양극화 정도가 심하죠.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2번도 틀렸고 3번 나의 하층 구성원 수는 가의 하층 구성원 수의 2배이다. 저 단서에 아버지 한 명의 자녀도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숫자가 2배 많으면 당연히 크기도 2배 커지는 건데 30하고 70이니까 2배. 2배 이상 맞잖아요. 2배 이상이다. 맞고.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나요? 세대 간 상승 이동. 한 사람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승 이동, 하강 이동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서 정답 끝났으니까 4번은 볼 필요도 없는데. 넘어갑니다. 20번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이 문제도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직업의 이질성이 A는 낮고 B가 높으니까 A가 농촌이에요. A가 농촌이고요. B가 도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1번 A에 비해 B에서는 즉 도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이건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 문제니까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고 2번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 수단, 도시에서는 비공식 수단이고요. 농촌에서는 농촌에서는 비공식 수단, 비공식 수단이 도덕이에요. 도덕. 그다음에 공식 수단은 법이나 제도입니다. 그래서 A에 비해 B 도시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요.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어요. 3번 B에 비해 A 농촌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잖아요. 직주 공업하던 사이, 산업하던 사이에서는 직주가 분리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직장과 가정이 같잖아요. 직주 미분리니까 3번도 맞죠? 그럼 1번도 맞고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은 A에서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4번 B에 비해 A 농촌에서는 2차적 이거 틀렸잖아요. 도시가 2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 맞는 거 그럼 맞나? 3번인가요? 그럼 해답이 잘못됐죠? 해답이 잘못됐어요. 해답이 오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 해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17회 1번. 이제 국제관계에서 숙제가 됐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냉전의 형성은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팽창 정책에 맞서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그 재무부 장관이 마샬이었죠. 마샬 플랜. 이것 때문에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그 제3세력, 비동맹 제3세력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비동맹 제3세력들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냉전이 완화됩니다. 즉 데탄트 긴장 완화가 되면서 1989년에 몰타에서 미국의 아버지 부시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을 선언하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은 냉전 형성이 원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봉쇄 정책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고 그 트루먼 독트린을 구체화한 것이 마샬 플랜입니다.
그다음에 2번.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인 마샬 플랜은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주의의 향상. 여기서 제3세계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을 1세계,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을 2세계, 그 다음에 미국과도 손 안 잡고 소련과도 손 안 잡겠다. 비동맹을 외치는 중립주의, 민족주의 세력을 제3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제3세력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이기 때문에 제3세력을 A 그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언급된 적이 있고요. 제3세계, 비동맹 제3세계, 중립주의, 비동맹주의, 국제적주의 양상은 유엔에 가입하면서 그들의 발언권이 세지기 시작한 것이니까 가보다 나에 영향을 준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정상에 의해 발표된 몰타선언은 냉전의 종식, 냉전의 해체의 계기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2번 문제. 을은 갑에게 2018년 6월 5일 1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 써놓으면서 합시다. 18년 6월 5일에 1억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했네요. 누가?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리면서, 을은,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리면서 값의 부동산이 있죠, 여기. 값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거죠. 보통 1억 빌리면은 근저당 설정은 1억 2천 정도예요. 20% 플러스 해가지고. 그 최고 채권액은 1억 2천 해가지고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거기서 을은, 을이 빌렸구나. 죄송합니다. 약격이 떨어졌는가 봐. 자, 그러니까, 을의 부동산에, 을 부동산에 1억은 근저당 설정됐어요. 한 달 후, 근저당 설정이 한 달 후에 지방 등기과에 제출했고, 7월 5일에, 이때 돈을 빌렸고, 이때, 돈을 빌리고, 근저당 설정은 7월 5일에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7월 5일 0시부로. 현재 피주택에는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이 보증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병은 18년 6월 25일 입주했네요. 입주하기 전에 이미 돈을 빌렸고, 근저당은 7월 5일이니까, 얘가, 이거 후순입니다. 이게 후순이니까, 보증금 선순입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입주하면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이제 끝나네. 갑과 병은 피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은, 이 근저당 설정, 이걸 우리는 저당권을 우리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값이 돈을 빌려줬고, 이게 채권자죠. 이게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권자인 값이 제한물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병은 물권을 갖는 게 아니라 채권을 가져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하면 100% 물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래서 먼저 설정된 그 확정일자가 먼저 설정됐다면 물권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2018년 7월 5일 이후에는 값은 병에게 피주택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7월 5일 이후에 7월 근저당 설정했다고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저당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전 요구 못합니다. 2번 땡. 3번 피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값은 병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땡. 병이 우선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근저당보다 빨라요. 이건 후순이기 때문에 병이 이겨. 갑하고 병하고 싸우면 병이 이겨.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특징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값이 이겼다고. 물건이 이겼다고. 근데 이제는 채권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확정일자만 받으면. 그러면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인가 봐요. 2018년 7월 10일 현재 각과 병 모두 피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7월 10일이니까 근저당 주장할 수 있고 7월 10일이니까 입주하고 그다음 뭐 우선 변제권도 생겼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4번 정답. 3번 문제. 다음은 이혼의 종류와 사례 두 가지밖에 없죠. 가는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는 A 부부는 남편이 부인을 악의적으로 유기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술 먹여놓고 저 섬에다 가서 혼자 떼놓고 자기만 혼자 돌아온 거야. 유기. 남편이 부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이건 재판상 이혼이죠. 부부뿐만 아니라 장인이나 장모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입니다. 그 가번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협의 이혼이겠지. 협의 이혼.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달에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해요. 미성년자 자녀 없으면 한 달이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니까 3달의 숙려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이로 인해서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두 이혼 모두 자녀에 대한 면적 교섭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불투명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부부 별산제죠.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가나의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죠. 법률상 이혼은 판결 즉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 이혼은 이혼 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접수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다. 이것은 나에만 해당이 돼. 나. 가는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의 사례에서 B 부부는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니까. 없다면 한 달. 2번 맞아요. 3번. 가나 모두 부부 협력으로 모은 재산. 협력으로 모았으니까 공동재산이겠죠. 대해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맞겠지. 가나는 친권자 지정에 대해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해 줍니다. 맞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사상에 부합하는 진술로 볼 수 없는 거, 틀린 거 저주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누구야 이 사람? 선량하지만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루소, 장자크 루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모두의 행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의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루소입니다. 루소 진술이 아닌 걸 저지래. 국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존재이다. 땡. 이건 사회 계약론자라면 전부 국가를 수단으로 본 거예요. 홉스도 국가를 수단으로 보고, 로크도 국가를 수단으로 보고, 루소도 국가를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계약서는 우리 사회문화 편에서 공부한 바대로 사회 실제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라니까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국가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국민주권주의 채택했으니까 맞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니까 맞고, 국가는 일반 의지, 즉 모두의 행복에 의해서 운영된다. 공공선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헌법률 심판 많이 봤던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는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가 요구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보호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기업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죠. 재판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니은의 결정에는 니은 위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맞나요? 예,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9명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거 조심해야 할 게, 예전에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3분의 2가 아닙니다. 6명이에요. 7명이 출석해서 7명이 3분의 2면은 6명이 아니잖아요. 9명 중에서 6명이면 3분의 2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6명 이상이지 3분의 2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의장,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 자료의 결정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법률을 통해가 아니라 헌법을 통해 이렇게 해야지.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보장되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1번으로 탁 올려놓으면 여러분 많이 헷갈린다고. 이 출제자는 친절하게 1번, 2번,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 정답 쉽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4번을 저 앞에다가 2번 자리쯤 갖다 놓으면 헤매는 거야. 그럴 땐 빨리 스킵하고 다른 문장부터 보는 거예요. 다 이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자료의 결정 내용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헌법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번 땡. 정답. 6번.
다음 글은 A, B에 들어갈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를 결정한다. 과거 1인 1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이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과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에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되죠?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비례대표원 선출에 반영되지 못하니까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2년 뒤인가요? 법이 바뀌었죠. 7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다른 일과의 예의다. 이거 노동법에 관한 문제네요. 노동법은 몇 개가 있죠? 옛날에는 노동 3법에서 3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동 2법이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업무시간, 휴식시간, 업무시간, 그 다음 연장 근무시간,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네요. 이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죠? 의무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기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받아요. 1번, 기억은 업무시간은 성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여야 한다. 맞죠? 주 5일 근무니까 40시간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52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입니다. 그럼 원칙은 몇 시간이에요? 52시간? 큰일 납니다. 원칙은 40시간. 원칙은 40시간이고 예외적으로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시간이라고 1시간 휴식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30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은 업무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이죠. 그리고 주 35시간. 그 다음에 연장은 하루 1시간. 그래서 5시간. 주 5시간. 2번도 맞고 3번.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니은 휴식 시간 없어요. 4시간일 때만 30분 휴식 시간 주고. 그 다음에 디귿은 연장 근무 시간은 성인의 경우 하루 2시간 이내. 하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 이내. 4번이 틀렸어요. 8번으로 갈게요. 밑줄친 기억니은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틀린 거죠.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권력이 어떻게 창출되는가의 측면과 어떻게 행사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된다. 이하 생략하고 1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억은 즉 권력을 어떻게 창출되는가, 이건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민주적 선거를 통해 확보한다. 맞고.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 대해서는 저항권 행사가 인정된다. 땡. 권력이 부당하게 창출되었다면 당연히 저항권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를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서 행사한다면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달리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 공부거리. 기억님 모두 입헌주의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창출되고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다. 맞고. 기억은 권력 획득의 절차적 합법성, 니은은 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중시합니다. 맞고. 9번. 다음에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7조 2항.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3가지 경우에만 제한하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어느 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즉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이 법률로 제한합니다. 예외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또는 국제조약, 이것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등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못해요. 아무리 사형수라도 배탈 나면 치료해서 사형 집행해야 돼요. 아무리 사형수라 하더라도 하루 3끼 밥 먹여줘야 되고 잠 재워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아니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죠. 그 다음에 2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맞고 감수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네. 그러죠? 국민에게 의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이거 좀 제한하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가 있죠.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2번도 맞고 3번 국가 권력에 의한 효과적인 기본권 제한을 위한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헌법에 의한이죠. 헌법에 의한 효과적인 기본권 제한을 위한 것이다. 국가 권력 때문에 틀렸고 4번 기본권의 천부적 성격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천부인권사상과 연결이 되고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게 실정법상 권리, 실정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맞고 4번 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10번 딱 보는 순간 배심원이 보이죠? 국민 참여재판입니다. 형사재판만 가능하고 그것도 단독부는 불가능하고 합의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사는 기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배심원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률을 집행하거나 법률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불가능해요. 경찰 공무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일반 공무원은 가능해요. 일반 공무원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1번 사법 민주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맞잖아. 정답 1번에 바로 나왔네. 나머지 왜 틀렸는가 봅니다. 민형사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 그 중에서도 합의부만 해당이 되고요.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 참여 재판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결정 땡. 재판장 결정과는 관계없고 국민 중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배심을 참여할 수 없다. 땡. 경찰관은 참여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참여할 수 있어요. 11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값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다. 값은 사과를 즐겨 먹지만 없을 때는 배를 먹는다. 사과와 배니까 대체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 가격과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교차 탄력성이 양수다. 소득순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 적황이 안 좋아지면서 양파 가격이 폭등하자 마늘 소비량이 다시 늘고 있다. 양파와 마늘도 대체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 땡땡 지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에 돼지고기를 찍어 먹는다. 보완제죠? 돼지고기 새우젓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래요. 삼겹살하고 가장 궁합이 맞는 채소가 뭔지 아세요? 네? 미나리? 내가 어느 책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깻잎이 되네. 깻잎하고 삼겹살 궁합이 잘 맞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라. 1번 가에서 사과 가격 상승은 값의 배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죠. 이게 대체제니까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2번 나에서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는 양파의 거래량을 늘리지만 마늘의 거래량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양파도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늘의 거래량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늘의 거래량도 늘어나겠지. 둘 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다해서 돼지 사료 가격 상승할 경우 삼겹살 비싸지겠네. 그럼 사후젓도 조금 먹어야겠네. 새우젓에 대한 소비 지출을 감소한다. 맞네. 3번 정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나에서 마늘 가격 상승은 양파 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대체제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다에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새우의 수요를 증가. 여기는 맞네. 보완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12번까지 하고 잠깐 쉬게요. 오늘은 44분에 끝내게요. 4번? 오케이. 그림은 어느 재화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라? A가 뭐예요? 가격과 거래량이 제로야. 자유제겠네. 자유제. 그래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유제에서 경제제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옳은 것 찾아야 돼요. 1번. A와 B에서 이 재화의 희소성은 동일하다. 땡. 자유제는 희소성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대가 지불하지 않더라도. 1번 틀렸고. 2번. 재화의 존재량의 변함이 없더라도 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재화의 존재량은 그대로인데 이게 자유제에서 경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자유제와 경제제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고비 사막에서는요 모래가 자유제죠. 그죠? 근데 그 모래의 양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얼음이 알래스카에서는 자유제지만 이게 아프리카로 가면은 경제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존재량은 변함이 없더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수요와 공급이 변함으로써 자유제가 또 경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수능에서 출제됐던 거, 공터에서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었는데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료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으로 바뀐 것은 자유제에서 경제제로 바뀐 거라고. 예전에는 생수를 사 먹지 않았어요. 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샘물 퍼마시고 오목을 퍼마셔도 됐는데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수를 사 먹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공급과 관련이 되는 거죠. 생수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유제가 경제제가 된 것이죠. 아까 그 공터는 어땠어요? 공급과 관련된 거죠.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많았다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자유제에서 경제제가 되는 거고요. 됐지요? 그래서 일단 12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공부거리입니다. 자유제의 수요가 감소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하면으로 바꿔야겠지.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바꾸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즉 자유제의 경우에는 이 재화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 이 교실 안에 있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는 자유제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뭐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 숨 못 쉬어요. 그래서 그 어느 철학사상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그 사물의 부재 상태를 선험하면 된대요.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겠죠. 친구가 사라져 봐야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죠. 남편이 잠깐 나가봐야 집을 나가봐야 알아요. 근데 어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님이 여러분 비판력 있다고 생각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저 의왕에 무슨 저수지 하나 있죠. 대군 저수지. 대군 저수지인가? 넓은 유원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